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암이나 아토피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채소즙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소즙은 언제 먹든 몸에 이롭겠지만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채소즙에 익숙해지기까지 숙달이 좀 필요한데 채소즙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과 등을 섞어서 먹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숯불구이는 매우 강력한 발암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라고 합니다. 그것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가 생기는데 둘 다 1군 발암물질입니다. 한국인이 먹는 새끼밥의 암을 부릅니다. 흰밥은 현미를 도정한 것인데 현미의 껍질과 신운에 있던 95%의 영양소와 섬유질이 모두 깎여 나가버리기 때문에 흰밥은 현미밥 영양소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섬유질은 흰밥에는 거의 없어서 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즐겨 먹는 전통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서 건강에 좋은 걸로 발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유산균과 콩의 영양 성분들을 볼 때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쨌든 염분이 많으면 위암은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다른 모든 암들도 초래합니다.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소류의 영양학적 평가가 학문적으로 분명합니다. 생채소를 한꺼번에 먹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가지 채소즙이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이 채소즙은 언제 먹든 몸에 이롭겠지만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채소즙에 많은 섬유질은 음식물 속에 있는 지방과 중금속 같은 나쁜 성분을 대변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곡류의 껍질과 채소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자기 부피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워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식사 속의 콜레스테롤, 중금속 같은 온갖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하고 소화되지 않고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 내벽을 청소해주고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따라서 노폐물에 의해서 장이 자극받을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의 질병 발생 기회를 줄여줘 대장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미리 생채소즙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나쁜 성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 고지혈증, 암이나 아토피 환자에게는 생채소즙이 좋은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류, 특히 비타민 A, C, E와 섬유질 등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는 암을 예방하고 비타민 C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간염 등의 치료에 유효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당뇨병, 담석증, 십이지장 궤양, 대장염이나 개실염,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양배추, 시금치, 무, 당근을 섞는데 배추, 양배추, 시금치는 잎채소로 태양의 전기를 받고 자라고 무와 당근은 뿌리채소로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채소입니다. 물론 이 5가지 채소가 아니더라도 잎채소 2-3가지와 뿌리채소 2-3가지를 섞어서 합계 150g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야채를 사시사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기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5가지 채소를 각각 30g씩 녹즙기로 짜든지 믹서로 갈면 되는데 녹즙기로 짠 경우에는 건더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즙에 섞어서 죽 형태로 먹어야 합니다. 생채소즙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녹즙기로 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녹즙기 가격이 만만찮기 때문에 그냥 믹서로 갈아도 되는데 고속으로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속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주스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의 소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으로 만들기보다 익혀서 갈아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도 시금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금치 속의 옥살산이 요로결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수산이라고도 하는데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응집해서 신장결석을 초래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금치에는 철분 함유량이 높은데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콜라, 커피, 차, 콩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즙에 익숙해지기까지 숙달이 좀 필요한데 익숙하게 되면 다른 걸 섞지 않아도 되겠지만 채소즙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과, 레몬, 바나나 등을 섞어서 먹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과, 레몬, 바나나 모두 채소즙과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맛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잎채소는 배추, 양배추, 시금치인데 여기에 케일, 파슬리, 샐러리 등을 추가하든지 대체하든지 해도 괜찮고 뿌리 채소는 당근과 무인데 우엉, 비트 등을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사과, 레몬, 바나나, 토마토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을 추가해도 되고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레몬, 귤이나 오렌지를 추가하면 되고 단맛을 좋아하시면 바나나를 섞으면 맛도 좋고 부드러워집니다. 샐러리나 파슬리처럼 향이 강한 채소는 익숙해진 뒤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고 처음 길들이기 할 때 얼음이나 물을 넣고 갈아서 농도를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채소는 괜찮지만 과일은 갈면은 흡수가 빨라져서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그냥 씹어 드시든지 익혀서 드시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만 갈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데 채소 주스를 만들 때 익숙해지기 전에 과일을 조금 첨가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이지 과일을 많이 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고 하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채소즙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초를 뿌리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은 줄일 수 있겠지만 베타카로틴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섞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주스 많이들 아시죠?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를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는 생으로 함께 갈아서 마시는 주스입니다. 당근을 익혔죠? 그래서 당근을 살짝 익혀서 함께 섞어도 좋겠습니다. 채소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져 있는 해독 주스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은 익히고 사과와 바나나를 생으로 함께 섞어서 갈아 마시는데 해독, 피부 건강, 체중 감소, 염증 치유, 신체 및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까 주스로 알려져 있는 CCA 주스는 이름 그대로 캐롯, 당근이죠. 캐비지, 양배추, 그리고 애플. 그래서 CCA 주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 마시는 주스인데 손바닥 크기 당근 1개와 작은 양배추 4분의 1개, 작은 사과 2개나 큰 사과 1개를 믹스에 갈아서 마시면 되는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변비 해소에도 좋고 감기 기운이 있거나 피로감이 클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암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서 유명한 야채 서프는 당근, 무, 무청, 표고버섯, 우엉을 함께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물을 식혀서 마시는 방법이고 히포크라테스 서프도 암 치료에 유명한데 토마토, 감자, 마늘, 양파, 샐러리, 파슬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함께 넣고 약불로 2시간 정도 끓인 뒤 믹스로 갈아 먹는데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넣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하루 2~3끼의 식사를 하는데 흰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것만으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등 주요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즉 도정하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에는 현미 속 영양소의 5%밖에 없고 껍질에 95%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정하지 말고 껍질과 씨눈이 살아있는 형태 즉 현미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금니가 생기는 6세부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현미밥을 충분히 잘 씹어 먹을 수 있지만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도정을 해서 놓은 현미의 껍질과 씨눈을 모은 미강 가루를 밥이나 반찬이나 국에 타거나 뿌려서 먹으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시고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시고 하루 1시간 정도의 중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 생각에 뭐니 해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마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기 운동이 지방 제거와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뇌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혈류가 교선되어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걷기는 맨발로 걷든 신발을 신고 걷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쁜 자세로 장시간 걷게 되면 허리나 다리 관절에 무리가 가서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량 걷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요.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평균 72세 여성 1만여 명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걸음수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루 약 2,700보를 걷는 하위 15% 여성보다 하루 약 4,400보, 5,900보, 8,400보를 걷는 여성은 사망률이 각각 41%, 46%, 58% 낮았습니다. 하루 약 7,500보 이상부터는 걸음수가 늘어나도 사망률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건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노인의 경우 걷는 양이 과도하게 많지 않아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4,400보 정도 걷는 것이 노년층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한 걷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뜻하는 마이오 작동 물질인 카인, KINE를 합쳐서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근육, 지방, 심장, 간 등 다양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방을 감소시키고 성인병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만성질환뿐 아니라 항암 효과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지방 제거와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을 복부 지방에 저장하지 않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적정 체중과 인슐린 및 포도당 조절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에 영향을 주어서 공복감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실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과체중 성인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상자들이 중강도 걷기 운동을 30분 한 이후에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생성을 자극해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호르몬인 P1 분비를 늘렸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이 뇌 건강까지 좋아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산행 등 햇빛을 받으면서 야외에서 걸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이 분비돼서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뇌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혈류가 개선되어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 걷기보다 맨발 걷기가 더 효과가 좋은데요. 맨발 걷기는 그냥 신발을 신고 하는 운동보다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맨발로 활동하는 것에 맞게 발달했고 발의 구조와 감각신경이 잘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지구의 기운, 즉 음이온을 받아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온포간 부분, 즉 발바닥 아치를 흙이 받쳐주기 때문에 생리적인 형태를 유지해줘서 발의 건강에 유익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신으로 가는 경혈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통해 발바닥의 지압 효과로 전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은 염증을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을 정진시키고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되고 편안한 숙면을 돕고 마지막으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줍니다. 지구의 기운, 즉 음이온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하는데 흙은 음이온 전달이 잘 되고 특히 황토길이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닥에 습기가 있으면 전기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비온 뒤나 바닷물에 젖은 해변을 걸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일반 산길은 음이온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팔트나 돌이 많은 지형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음이온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걷기는 맨발로 걷든 신발을 신고 걷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쁜 자세로 장시간 걷게 되면 허리나 다리 관절에 무리가 가서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나쁜 자세로 하면 근육이나 신경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몸풀기인데 걸을 때 천천히 몸을 풀면서 시작하면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보다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풀기와 준비 운동인데 바쁠 때는 다리만 풀고 걸어가면서 상체를 풀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체와 하체 온몸을 스트레칭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 풀기로 다음 동작을 각각 30초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발목 돌리기, 다리 흔들기, 엉덩이 또는 다리를 천천히 돌려주기, 팔 돌리기, 제자리 걷기, 앞뒤로 다리 흔들기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 천천히 걸으면서 쿨다운하고 부드럽게 근육을 스트레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몸을 풀어주시면 삐끗하는 등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걷는 자세 개선인데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의도적으로 내딛고 자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걷는 동안 4 내지 6m 전방을 봐야 되고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걷는 동안 너무 자주 내려다보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허리에 긴장을 풉니다. 걷는 동안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하지만 너무 경직되어서도 안 됩니다. 팔을 흔들어주고 편하다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자세도 좋습니다. 배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가 앞이나 뒤로 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발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게 걸어야 합니다.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발꿈치가 먼저 지면에 닿고 발을 앞으로 내리면서 무게중심을 발가락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다른 쪽 발은 발꿈치를 올리고 엄지발가락이 지면에 닿으며 밀어줍니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걷기는 달리기와 다릅니다. 두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걸음걸이를 찾고 발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발을 굴려주는 흐름을 놓쳤다면 잠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엉덩이 또는 햄스트링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는 다리를 쭉 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걸을 때 무릎을 항상 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엉덩이 굴근과 햄스트링이 너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걷는 동안 의식적으로 다리를 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흙이나 잔디 위를 맨발로 걸을 때 깨진 유리 조각이나 목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거나 땅속의 벌레에게 물리거나 발바닥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세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걷는 동안 동물의 배설물을 밟거나 깨진 유리 조각, 목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화상풍 예방접종을 미리 해둘 것을 권유합니다. 맨발로 장시간 걸으면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 발을 깨끗이 씻고 보습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굳은 살은 깎아내줘야 합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은 평평한 곳을 걷는 것이 좋은데 맨발 걷기는 자연 흙이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지만 무리만 되지 않는다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관절이 오히려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덕실을 잘 따져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걷기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발 뒤꿈치를 비롯해 다양한 근육 통증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정보지에 따르면 매년 25만 명 이상이 보행이나 운동 도중에 발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발볼까지 이어지는 섬유 조직의 띠입니다. 우리 체중과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잘못된 걷기를 반복하면 이게 손상되고 맙니다. 잘못된 걷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발 전체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특정 부위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겠죠. 지나치게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싣거나 발바닥 전체를 쿵쿵 뛰는 식의 걸음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발을 너무 많이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체중 부하가 커져서 하체와 허리에 무리를 주게 되고 상체를 크게 흔드는 경우에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좋지 않고 팔자 걸음은 무릎과 고관절이 변형되어서 관절통과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발을 내딛었는데 통증이 오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스마트폰에 얼굴을 묶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일명 스몬비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데 오히려 스몬비족은 갈수록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스몬비족처럼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구부정하고 목을 쭉 뺀 자세로 계속하면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C자로 휘어야 정상인 목뼈가 일자로 쭉 펴져 있고 심하면 허리뼈가 일자로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개를 1cm씩 숙일 때마다 목뼈에는 3kg의 하중이 가해지는데 20에서 25도 정도를 숙이면 목 근육의 부담은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자세가 오래되면 근육통과 날개뼈 통증, 두통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몬비족이라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양쪽 날개뼈가 서로 가깝게 붙도록 어깨를 활짝 펴고 턱을 뒤로 당겨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 예방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달리기와 걷기는 좋은 운동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꾸준히 하면 심장과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의 완만한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격한 활동이라면 절반인 75분에서 150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걷기 운동이 좋을까요? 달리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운동의 목적과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비교한 걷기와 달리기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와 달리기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칼로리 소모량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부 비만인데 가장 큰 고민인 뱃살을 빼려면 달리기와 걷기를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달린 뒤 걷는 식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심장인데 달릴 때 심장은 더 강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이 더 튼튼해질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13년 5만 명을 대상으로 달리기와 걷기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운동을 한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4.5% 낮았습니다. 반면 달리기를 한 사람과 같은 칼로리를 소모할 정도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9%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관절인데 달리기가 걷기보다 관절에 무리를 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의 경우 달리기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15%,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위험은 35% 낮았다고 합니다. 체중이 가벼우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겠죠. 달리기 할 때 관절이 일시적으로 고강도 충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체중자들의 관절이 평상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러닝머신은 충격이 큰 기계이기 때문에 딱딱한 표면에서 오래 달리면 발생하는 관절 통증이나 부상 등이 올 수 있습니다만 운동의 속도와 강도, 기울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잘 활용만 하신다면 초보자든 숙련자든 모두에게 훌륭한 장비입니다. 러닝머신에서 잘 운동하면 다리 근육, 특히 둔근과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을 강화시켜서 하체 근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걷기와 달리기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다리 힘을 증가시키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러닝머신을 탈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속도 및 경사도를 빠르게 올리고 내리면 위험합니다. 특히 급 출발과 급 정지는 신체와 제품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러닝벨트가 회전하는 동안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옷깃만 스쳐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애완동물의 접근을 금해 주십시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서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 제품에 2인 이상 동시에 오르지 마십시오. 장난치면 다칩니다. 다섯 번째, 러닝벨트의 뒤쪽이나 롤러 가까운 곳을 밟지 마십시오. 구동 중에는 특히나 위험하고 정지된 상태에서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동 중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는 속도와 경사도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다 탈납니다. 여덟 번째, 러닝벨트가 완전히 정지한 후 제품에서 내리십시오.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장시간 운동 후 바로 내리면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몸은 바로 하고 시선은 정면 하단 15도를 바라보며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한눈 팔면 다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운동하기에 적합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1번째,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의사나 운동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효과적인 운동 방법 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등 질병이 있는 분이나 고령자는 상담 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뒤로 걷기는 위험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데 두 눈을 파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발 걷기의 효능에 대해서 요즘 SNS가 뜨겁습니다. 맨발 걷기는 다양한 기전으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까요? 매일 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장소는 숲속 오솔길이 가장 좋지만 학교 운동장이나 어린이 놀이터도 괜찮습니다. 바닷가 젖은 모래사장에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깨진 유리조각이나 발을 다치게 할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 대신에 어싱 신발이나 어싱 용품 등에 관심을 두기 쉬운데 맨발 걷기는 어싱 효과 외에 걷기 운동의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직접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계피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많은 사람이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계피를 식단에 포함하면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고 당뇨병, 암, 심장병 등 전반적인 건강과 웰비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동시에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소화기능 장애, 심신불안증, 체지방 증가, 노화 등을 예방하는 데 계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와 을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미라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우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한데 상쾌하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시원한 수정과 한약재 등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계피 껍질은 뜨거운 음료, 피클, 절임 등에 사용되고 가루는 빵, 케이크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간이나 폐의 기를 고르게 해주며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계피는 강한 항산화작용으로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계피를 섭취하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장내 세균들의 계피의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배탈의 기미가 생기면 계피차가 도움이 됩니다. 폐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순환에 도움을 줘서 기침과 기관지염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개선 작용도 있는데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면서 당뇨병 환자와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계피 가루를 음식에 뿌리면 단맛을 높이면서 식중독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어서 좋고 항산화작용과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피 달인 물을 섭취하면 중년 이후 골다공증 치료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생강을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은데 기호에 따라 꿀이나 잣을 띄워 마시면 좋고 생강과 대추를 달인 물에 계피 가루를 적당히 타서 마시면 풍미도 좋고 몸을 데우는 특성의 상승작용이 있겠습니다. 계피 가루를 커피에 타서 마시면 특유의 향과 커피 향이 합쳐져서 독특한 풍미가 있겠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셔도 좋고 디저트에 토핑으로 올려도 좋고 쿠키, 토스트나 빵을 만들 때 계피 가루를 섞어 만들면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좋습니다. 계피와 어울리는 식품으로 꿀이 자주 거론됩니다. 꿀에는 비타민과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 성분은 건강에 좋지만 단당류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 마늘을 꿀에 절인 꿀마늘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식품인데 마늘을 찔 때 계피가루를 섞은 물에 찌면 더 좋다고 합니다. 계피는 약성이 강한데 대추를 같이 넣으면 그 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방탕제를 만들 때 대추를 자주 첨가한다고 합니다. 뱅쇼 아시죠? 해외에서 와인을 끓여서 겨울철에 자주 마시는 메뉴인데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계피와 잘 어울립니다. 바나나와 계피에 관해 많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바로 이 식품들의 단맛입니다. 이 과일과 향료의 식욕을 돋게 하는 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계피는 지방을 없앨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동시에 바나나는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활동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먹기에 편하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칼륨 때문입니다. 이 무기질은 쥐가 나지 않도록 해주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혈압을 조절해주고 몸에 축적된 해로운 물질들을 없애줍니다.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한 개당 100칼로리 이하로 열량이 높지 않은 과일입니다. 바나나를 그대로 생으로 먹어도 좋겠지만 굽거나 으깨어서 전자레인지로 돌리거나 음료와 함께 갈아 먹는 등 약간만 조리해 주어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계피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도 더 좋고 계피의 약성이 더해져서 혈액순환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로 빵이나 머핀을 만들 때 큰 바나나 한 개나 한 개 반 정도의 시나몬 가루 한 큰술 정도를 섞으면 맛있는 배합이 됩니다.
계피, 꿀, 생강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속적인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찬 기운이 많은 분들에게는 몸에 열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궁합이 좋습니다.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생강과 계피의 효능을 챙기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로 드시려면 우유나 녹차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떼처럼 드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생강의 껍질은 차고 알맹이는 따뜻해서 껍질째 생강청을 담아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도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서 계피 생강차는 소화를 개선하고 위부 불쾌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염증을 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적인 염증이 문제라면 계피 생강차가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에 계피 생강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체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추운 날씨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피는 성질이 따뜻하고 강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맥이 빠르거나 변비가 있는 사람은 과잉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계피 품종에는 미량의 쿠마린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계피 보충제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계피를 섭취하기 전에 간 질환이 있거나 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피는 혈액을 다소 묽게 하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사람에게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응고제와 같은 혈액 희석제를 사용 중이거나 출혈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피를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이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계피를 먹으면 유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계피는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계피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염증은 당뇨병, 암, 심장병 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피를 식단에 포함하면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비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기관을 활성화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소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불량, 가스, 복부 평만 등 소화 관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신체 구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피의 향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소화기능 장애, 심신불안증, 체지방 증가, 노화 등을 예방하는 데 계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맛있는 풍미 외에도 다양한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는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와 시나몬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나몬은 실론 계피라고도 하는데 단맛이 강하고 향미가 부드럽고 그냥 계피는 사실 카시아 계피라고 하며 중국 계피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카시아 계피의 80%는 베트남산이라고 하고 매운맛이 강합니다. 계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분이 쿠마린인데 카시아 계피에 좀 더 많이 들었고 실론 계피에는 미량 들어있다고 하니까 계피의 부작용이 우려되시는 분은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